자, 14, 15 이해돼?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다른 거 없어? 무서워? 질문 괜찮아? 10번 자 10번에 자 이것도 그래 봐. 물결 파이 그치? 자 물결과 막대에 부딪혀 이번엔 반사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치?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지 그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돼. 그러면 진행 방향을 줬느냐 파면을 줬느냐 이런 거거든. 얘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그치 진행 방향. 물결 파이 진행 방향이 하슬표가 나와 있네. 그러면 법선을 그려야지 법선. 요 각도랑 같은 각도로 나가겠지 같은 각도. 그러니까 이 각도랑 같은 각도. 그럼 C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C는 이게 C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요걸 적어야지 요거. 약간 요쪽으로 가는 거 적어야지 요쪽. 그래서 D지 D. 4번. 10번 4번. 4번. C가 아니고 그렇지? D겠지. 이 각도랑 같은 각도를 가지고. 그렇지? 또 질문해도 되는데. 질문? 괜찮아? 잘 들어? 질문 괜찮아? 질문 없어? 괜찮아? 오 정말? 내가 다 이해되는 거 맞니? 야씨 대단한데? 그러면 자 뭐 들고 온 건가? 프린트 들고 온 건가? 내가 들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자 아이고 그랬지. 아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래 또 같이 한번 아이고 이상한 문제들. 자 뭐 얘들아 자 이상하게 생긴 문제를 같이 보자 이거지. 이상하게 자 한번 같이 봅시다. 필요되고 그렇지 얘들아. 자 하나타에서 여러 가지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쭉 나온 거 있어. 자 보시고 그렇지 뭐 자기 생각 쓰면 돼. 틀려도 되겠다. 쓱쓱쓱쓱 자 그 무슨 단어가 있냐면 침식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이 중간에 소리의 기본이 있거든. 이번에 침식은 깎인다는 뜻이야. 깎이는 거. 돌멩이가 흙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 삼 번은 나랑 같이 하고. 뭐냐면 자, 아니 뭐 모르겠다 하면 같이 보면 되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알긴 알겠는데 뭐라 써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 그치? 1번은 얘들아 자 여기 뭐 5번 문제 1번에 5번에 1, 2, 3, 4는 다른데 자 1번에
자 여기 보니까 대기 중에 이게 낮이야 밤이야 얘들아. 문제 보니까 낮이지 낮. 맞지? 지금 보니까 대기의 소리의 속력이 기온이 높을수록 빠르다. 힌트 다 줬네. 참고로 소리의 속력이 있잖아. 소리의 속력이 원래 이렇게 쓰거든. 331 더하기 0.6t. 이건 고등학교 때 나와. 고등학교 때는 소리 속력이 온도에 따라 소리 속력이 빨라진다.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데 중학교 때 막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식이 나와. 이제 요게 온도야. 요게 온도. 요게 소리 속력. 그치? 누군가가 그치? 그러니까 331 더하기 0.6t. t가 섭씨 온도, 성씨 온도.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략 15에서 18이거든. 그러면 여기 15 넣어봐. 15를 넣으면은 그치? 얼마지? 15 곱하기 0. 그 0. 그 9잖아. 9. 그치? 이거 9야. 그럼 더하면 얼마게? 그래서 340 m/s. 이게 보통 소리 속력. 대략.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 값이 커지니까 그치? 속력이 빨라지는. 그러면 이거를 개념적으로 왜 빨라지느냐? 그치? 공기 입자들의 충돌 횟수가 옛날보다 더 빨리 전달돼.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치?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고,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충돌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에너지 전달을 빨리빨리 하지. 자, 그래서 자 얘들아 그러면 낮에 소리를 지르면 어디로 간다고? 소리가 이렇게 어디가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댔지, 그치? 그러면 아래쪽이 온도가 높다 그랬어. 왜? 지구 복사 에너지, 지열 때문에. 지열 때문에. 그치? 자, 아니 너 비열 배웠지? 비열 배웠지? 비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열. 그치? 그러면 육지는 어때? 그 땅은 비열이 낮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거든. 그럼 얘가 빨리 데워져. 그치? 바다보다. 그치? 그럼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 그럼 속력이 빠르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위에가 속력이 느리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적으면 돼? 그치? 높이가 높아질수록, 즉 고도가 높아질수록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가 같은 그치 굴절 조건은 기온과. 그러니까 그치? 낮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리의 속력이 그치? 느려진다. 이렇게 쓰면 돼. 그치?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그치? 낮아져. 기온이 낮아져. 그래서 소리의 속력이 작아져서 그치? 위쪽으로 꺾이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거 쓰면 돼. 핵심은 그렇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서 소리의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 이거 쓰면 되고. 자, 이제 2번은 자, 지난 시간에 한 거지, 그치? 해안선에서 얘들아 볼록 튀어나온 것, 여기가 A라 치자. 참고로 있잖아, 얘들아 볼록 튀어나온 것을 지구과학에서는 이걸 곧이라 그래. 곧. 여기를 넓게. 그치? 그러면 볼록 튀어나온 곳에 봐라. 해안, 그치?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해안선과 나란히. 지난 시간에. 그치? 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치? 이게 자 육지에 가까울수록 여기가 수심이 낮지. 여기가 수심이 깊고. 그러면 수심이 낮으면 어때? 파동의 속력,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져. 그러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얘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오잖아. 됐니? 그러면 여기 파도가 계속, 그러니까 파도가 여기보다는 이쪽에 그치 훨씬 더 많이 세게 간다고. 많이 가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계속해서 그치? 1년 내도록 또는 10년 내도록 100년 내도록 1000년 내도록 만년 내도록 하면 얘가 깎이는 거야. 그치? 왜 깎여? 여기 이거 깎이는 요거를 침식이라 그래. 침식. 그러면 그치? 자, A 지역 근처에 수심이 얕아서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지므로 A 쪽으로 그치? 물결파가 불전한다. 이렇게 합니다. A 쪽으로 물결파가 불전. 또는 물결파라 하든 수면파라 하든 그런 거 물결파가 불전. 때문에 침식 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물리에서는 이렇게만 적으면 되고
이제 얘들아 지구과학으로 가면 있잖아. 잘 생각해봐. 여기가 많이 깎이잖아. 그러면 깎인 흙들이 다 어디로 갈까? 깎인 흙들이 옆으로 갈 거 아니야. 깎였으면 이게 옆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깎여가지고 뭐 실려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옆으로 가.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깎이지. 그럼 여기가 이때 쌓이게 돼. 이게. 그래서 요 쌓인 게 주로 모래가 쌓인 거를 우리는 모래사장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해수욕장이잖아. 해수욕장이 다 이렇게 볼록 들어간 데가 다 해수욕장이야.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데는 아니야. 그치? 볼록 들어간 데가 이게 해수욕장이. 그치? 이 옆에 있는 것들이 깎여가지고 쌓인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쌓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쌓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깎이는 건 확실해. 깎이는 건 확실한데, 얘가 깎여가지고, 이게 여기에 깎여가지고, 이렇게 자라. 요게 10년이고 100년이고 자라. 그래가지고, 요게 붙어버려, 여기가. 나중에. 그러면,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있잖아. 이제 호수가 돼, 호수.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지. 어딘지 알아? 우리나라에 있거든? 우리랑 여기서 제일 저기 멀리 강원도에 가면 경포대가 있어. 경포대 호수가 다 있어. 그래서 여기 앞에 이 경포대 호수가 약간 짠맛이 나는 이유가 원래 바다였어. 근데 이게 계속해서 깎여가지고 그치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그치 몇백만 년 동안 깎였다고 생각해봐. 그 쌓이고 해가지고 이게 된 거야. 그치? 여기 그 가면은 그치 카페들 많거든. 그치 그게 경포대가 그래. 그렇게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그치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경포대다. 뭐 그런 것도 있어. 자, 아무튼 자 이거지. 이 지구과학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배우는 거고 물리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 깎인다. 여기 쌓인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나랑 같이 할게. 이제 세 번째는 선생님 지진파라는 거야. 지진파. 자, 지진파는 P파, S파 아니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지진파가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진원이라 그래. 진원. 근데 진원인데 그치? 예를 들어 진원에서 이렇게 멘트를 거쳐서 외에 거쳐서 저기 어디고 반대편까지 진행이 돼.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 외핵 뭐 내핵이 있어. 그럼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지진파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가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지진 관측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다 조금씩 와. 그치? 그게 세냐 약하냐의 문제지. 아무튼 온다고. 그러면 어디서 지진이 얼마가 일어났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지진파가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여기도 봐봐. 이렇게 갔잖아. 우리 책에 보면 아니 책이 아니고 문제 보면 지진파가 이렇게 휘어졌잖아. 뭐 파동이 눈이 달려가지고 휘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돼. 왜 그럴까? 그걸 문제로 내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나중에 뭐 형제군이 과거 삼찬이 다 그렇게 된다고. 파동이 진행한다고 꺾이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왜 직진으로 한 거? 이게 어떠냐면 얘들아 잘 이게 파동이 이렇게 생기잖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얘가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휘어진 걸 보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가면 이제 휘어져. 그러면 자 여기를 그치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여기가 그치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파동이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꺾이는 거야.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계속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빛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 이런 거 기억나? 그치? 그러면 빛이 이렇게 꺾여. 아니구나. 이렇게 꺾이면 반대구나. 자, 그러면 어디가 속력이 빠르고 어디가 속력이 느린 거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 어디가 속력이 빠르고 어디가 속력이 얘들아 각도가 누가 더 커? 밑에가 크지? 그럼 밑에가 속력이 더 빠르다 느리다?
자, 다시. 자, 그럼 내가 적을게요. 그치? 파동의 굴절. 파동을, 빛의 굴절이든 파동 굴절이든 굴절은 속력차 때문에 생긴 거야, 속력차. 속력차 때문에 생긴 거. 느린 쪽으로 꺾인다. 기억나지? 느린 쪽으로 꺾인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기억해. 자, 각도하고, 그치? 각도랑 속력은 비례관계. 자, 각도, 비례, 속력, 파장, 물결파에서는 수심, 다 비례야, 비례. 다 비례. 근데 뭐만 반비례냐면 굴절하는 정도는 반비례. 굴절하는 정도를 굴절율이라 그러는데 굴절하는 정도가 크다. 굴절하는 정도가 크다 그러면 각도는 작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팍 굴절했어. 굴절하는 정도가 크지. 굴절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치. 여기 이거보다는 이게 굴절하는 정도가 크잖아. 크면 각도가 작아. 그러니까 굴절하는 정도는 각도랑 반비례.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 비교해. 비교해. 각도가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럼 속력이 얘가 더? 속력이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 했으니까 그치? 얘는 봐봐 얘는 위쪽으로 꺾였잖아. 그럼 위쪽에 속력이 빠르고 그치? 위쪽으로 꺾여 위쪽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야.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 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안 가고 위쪽으로 꺾였잖아. 그럼 위쪽이 속력이 느린 거야. 그럼 아래쪽이 속력이 빠른 거야. 그럼 지진파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증거야. 얘가 이렇게 휘어진 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때?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야. 지진파의 속력이. 그러면 과학자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왜 아래쪽으로 갈수록 속력이 빠르지? 이걸 생각할 거 아니야. 맞지? 아래쪽으로 속력이 왜 빠를까? 그래 이제 고민하는 거야.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지. 알고 봤더니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치?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빨리 충돌하잖아. 속력이 빠른 거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밝혀졌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도 커. 그래서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거예요. 멘틀도 무거운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무거운 애들은 다 밑으로 내려갔어. 가벼운 애들은 위에 뜬 거야. 그래서 지구가 이제 내부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아래로 갈수록 밀도도 크고 아래로 갈수록 그치 온도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이 속력이 빠르고 위쪽이 속력이 느리게 되는 거지. 그 증거가 지진파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게 우리 책에 그치? 그러면 얘는 뭐지? 그치? 깊이 내려갈수록 깊이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깊이 내려갈수록이야. 깊이가 증가할수록 그치? 뭐냐면 지진파의 속력이 빨라져. 속력이 빨라졌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치? 지진파가 이렇게 확 꺾이는 게 있어요. 여기 꺾이는. 이 꺾이는 지점은 다른 물질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핵이야. 그치? 핵이야. 근데 이게 핵인데 여기 또 한 번 더 꺾여. 그러면 여기도 핵이거든. 그러면 요 핵과 요 핵, 안에 거 내 핵, 밖에 거 왜 핵. 근데 밖에 거는 참고로 S파는 통과를 못 하거든. 그래서 과학자들은 외핵은 액체로 된 건 만들었다는 건 그 뒤에 그건 몰라. 나중에 지구과학에 하면 되고. 자, 얘들아.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진파의 속력이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외핵의 성분과 내핵의 성분, 그치? 외핵의 성분과 멘틀의 성분이 다르다는 거지. 외핵과 멘틀은 성분이 다르다. 딱 저렇게 두 개 알 수 있는데 그림 딱 보니까 휘어졌고 꺾였고 휘어졌고 꺾였고 그거 딱 보고 딱 두 개 알 수 있네. 아래쪽으로 가서 지진파 속력이 빠르고. 그럼 왜 빠르니? 이거는 이제 나중 거예요. 왜 빠르니?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래. 자, 지금 한 2, 3주 배우고 다 알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 다 알겠지? 우리가 나중에 무슨 또 책을 찾아보든 할 때 이런
이런 걸 물어봐. 자, 그러면 얘들아, 어이구, 한 단원이 끝났지. 자, 한 단원이 끝났는데 원래 한 단원이 끝나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테스트를 바로 3주 만에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나가다가 같이 할게. 얘들아,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할 거냐면 바로 뒷단원이 얘들아, 열이야, 열. 근데 열을 너가 했어, 맞지? 1학년 2학기 때 했잖아, 그치? 물론 그럼 다 알지 얘들아. 섭씨온도, 절대온도, 열평형. 모르는 단어 혹시 있니? 열평형. 그치? 그 절대온도 알아? 절대온도? 몰라? 안 했어? 학교에서 절대온도 안 가르쳤어? 그만.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에서 안 한 거 위주로 할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했잖아, 그치? 온도, 섭씨온도, 절대온도. 얘들아, 옆에 화씨온도는 버리면 돼, 알겠지? 전 세계 표준이 아니야. 미국하고 캐나다만 쓰는 건데, 그치? 화씨온도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왜 그 나라만 쓰는 걸 왜 내? 전 세계 표준도 아닌데. 자,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물질을 이루는, 얘들아, 22페이지.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운동을 활발한 정도. 자,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우리 중학교 때 이게 있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고 배워. 그치? 그거는 절대 온도의 정의를 가지고 설명한 거야, 사실. 근데 절대 온도라는 말은 얘기 안 하고. 그치?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치?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만 해. 자, 이게 그러면 그 절대 온도는, 그러면 절대 온도는 보통 대문자 t로 쓰고, 섭씨 온도를, 얘들아, 섭씨 온도를 소문자 t로 써.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는 아니고, 얘는 단위가 도씨야. 이거 얘들아, 이거 사람 이름이야. 단위를 쓸 때 대문자로 쓴 거는 다 사람 이름이다. 섭씨라는 사람이야, 섭씨. 아니 근데 이름이 섭씨가 아니고 원래는 셀시우스. 이게 중국으로 가면서 한자어로 섭씨.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냥 섭씨가 된 거야. 섭씨. 화씨도 사람 이름이고, 그렇지?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오면서 다 화씨, 섭씨 이렇게 바뀐 거야. 섭씨야, 섭씨. 그렇지? 그래서 섭씨 온도야. 이게 그렇지? 도씨. 자, 절대 온도는 단위가 대문자로 이렇게 K를 써야 돼. 대문자, 소문자 말고. 그렇지? 켈빈이라 이거. 켈빈. 야, 무슨 사람 이름 같잖아, 딱 느낌이. 1켈빈, 2켈빈 이런 거. 우리가 뉴턴도 사람 이름이잖아. 그치? 뉴턴도 사람 이름이야. 자, 그러면 이거 둘이 무슨 관계냐면, 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 그러면 0도씨는 273켈빈이야. 그치? 그러면 200, 그치? 10도씨는 283켈빈이거든, 절대 온도로. 그러면, 그치?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그치? 마이너스 100도씨를 할게. 마이너스 100도씨. 얘들아, 마이너스 100도씨에서도 분자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 그러니까 얘들아, 분자가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00도씨에서도 사람은 숨을 쉴 수 있어. 왜? 분자들이 움직여서 산소가 이렇게 와. 그럼 내가 숨을 쉬고 이산화탄소 뱉으면 이산화탄소 가. 탄소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기들이 움직이니까, 기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리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 그치? 여기다 하면 되잖아. 173켈빈이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3은 얼마게? 0켈빈이지. 그럼 만약 마이너스 273도씨가 됐어. 그럼 분자가 다 멈춰. 그럼 분자가 멈추면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그럼 여기 이제 없어, 분자, 그치? 산소가. 그럼 내가 산소 찾으려 옆으로 이동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선생님 진짜로 그래 되나요? 근데 뭐지? 알 수 없지. 왜?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못 만들었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72점 몇 도까지 만들었거든. 못 만들었어. 그래서 얘는 만들 수 없어.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만들 수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274도씨는요? 없다, 알겠지? 없다. 그 밑에는 없어. 얘들아, 이게 한계가 있잖아. 온도를 낮추는 거는 마이너스 273도가 이하로 낮출 수가 없어. 근데 높이는 거는
상관없어. 뭐 1억 켈빈, 1억 도시, 2억 도시 수십. 왜냐면 핵폭탄을 몇 개를 떨어뜨리냐에 따라 또 달라져. 핵폭탄 한 100만 개 떨어뜨리면 그죠? 확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내리는 건 한계가 적어.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 이하는 만들 수가 없다.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법칙이야, 얘들아. 자, 절대 온도, 분자가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치? 값이야.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운동을 얘기할 때는 다 절대. 이걸 얘들아 물리 2로 가잖아. 그럼 식을 배워, 얘들아. 식을 배운다고. 그래서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래서 그치 속력은 루트 그치 n분의 3RT 이렇게 써. 안 써도 돼. 그러면 여기가 절대 온도야. 이거 속력이고 절대 온도가 커지면 속력이 그치 커져. 근데 루트야. 얘는 질량이고 얘는 상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또 배워. 또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간다고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걸 배워. 똑같은 걸 배우는데 차이는 뭐라고? 수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 화학도 있잖아 얘들아. 나중에 다 계산이야.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어디서 차이 나냐면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치 방학 때 수학 공부 빡시게 해야 된다. 알겠지? 반대인 애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전교 100등 하는 거 봤어. 어떠냐면 걔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수학은 겨우겨우 이렇게 90몇 점, 다른 과목은 100점이야. 그러면 전교 1등은 찍는데 고등학교 가면 떨어진다는 뜻이야. 알겠지? 꼭 기억해라. 내 말이. 근데 반대인 애가 있어. 암기 과목은 그치 맨날 70 몇 점 이렇게 받는데 수학만 99점 뭐 100점 받는 애 있어. 반대야. 고등학교 가면 성적 무조건 올라. 알겠지?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진짜로. 그렇지? 내가 과학쌤이지만 다 수학 나중에 얘들아 과학은 그치 과학은 결국은 변별력은 그치 나중에 있잖아 얘들아. 이런 거 외우는 거 이게 외우는 거는 그치 얘나 쟤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열심히 많이. 영어도 해야 되지만 수학도 열심히 해. 자, 다 열심히 하면 좋지. 자, 그러면 얘들아 나머지는 너 다 보면 나머지는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열. 그치? 얘들아 이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 자, 봐봐. 100도씨랑 그치? 100도씨 끓는 물은 열이 많다. 자, 맞는 말이게 틀린 말이게. 자, 이거를 경남가고 얘들아 2차 문제 재작년 2년 전에 나온 거야. 경남가고에서 2차 문제로 나온 거야. 2차가 그렇지 이거는 중학교 과정도 막 물어봐. 야, 100도씨 끓는 물은 열이 많다. 이 말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잘 못했어. 가만히 있었거든 그 친구가. 참고로 그치 썰이 그거야. 그 친구가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질문했어. 그럼 그치 내가 다시 얘기할게. 그치? 그러면 100도씨 물과 그치? 50도씨 물이 있어. 누가 더 열이 많니?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답이 뭔지 알아? 답이? 답은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거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왜? 온도라는 거와 열하고는 정의가 달라. 온도는 봐봐.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차갑냐 뜨겁냐 즉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온도. 근데 열은 자 열의 정의가 우리 책에 보이지? 그 밑에 B의 1 열.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뭐? 에너지야 에너지. 자 열은 그치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에너지. 그러면 끓는 물은 열이 많다는 왜 틀렸냐면 우리가 100도씨 끓는 물이 있어. 근데 주위 온도가 99도씨야. 그러면 이동하는 열이 많을까? 거의 없겠지. 맞잖아. 내가 100도씨인데 옆에가 99야. 그러면 이동하는 열이 찔끔이 있을 거 아니야. 이동하는 에너지가. 근데 내가 50도씨야. 근데 주위 온도가 0도씨야. 그럼 뭐야? 이동하는 열이 많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도씨 끓는 물은 열이 많다가 맞는 말이냐면 아닙니다. 왜? 열의 정의를 얘기해야 돼. 열이라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이므로
주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열하고 온도를 혼동하면 안 돼, 얘들아. 열은 에너지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고, 온도는 분자가 그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알겠지? 자, 이런 거 하시고 그 밑에 있는 거, 아이고 열평형, 아이고 너 맨날 시험 쳤던 거 뒷장, 그치? 뒷장. 야, 심심하면 뭐 문제 풀고 가도 돼? 얘들아, 잘 심심하면 얘들아 26페이지까지 문제 풀면 돼. 아이고 심심하면.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전도 내루 벽사 배웠지? 맞지? 전도 내루 벽사 배웠잖아. 자, 전도 이웃간 분자들이 충돌에 의해서 열이 선단된다. 고체에서 줄이란다. 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 다 알아요. 그렇지? 근데 옆에 봐봐, 옆에. 너가 아는 거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건 그냥 읽어봤고, 옆에 뭐라고 있냐면 1. 열의 전도 정도. 전도의 전도. 열의 전도가, 열 전도가 잘 되는 물질 뭐라고? 금속 돼 있잖아. 금속.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 뭐 돼 있어? 플라스틱, 나무, 천 돼 있어. 이유가 뭐지? 차이가 뭘까? 왜 금속은 전도가 잘 되지? 옆에 조금만씩, 옆에 조금만씩. 그치? 오른쪽에 1번 동그라미. 왜 금속은 전도가 잘 되고 플라스틱, 나무, 천은 전도가 안 될까? 둘의 차이를 알아야 돼. 둘의 차이. 뭐야? 그게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잖아. 뭐가 있냐면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유전자들이 그러니까 전도는 입자 간의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거든. 그러면 내가 있잖아. 원래 내가 저기 앞에 다른 입자를 쳐야 돼. 근데 내가 쳐야 되는데 아이씨 내가 잘 못 가겠어. 근데 내 옆에 자유전자가 있어. 그 자유전자가 가서 저기도 자유전자가 있거든. 이 자유전자가 저기 자유전자를 치는 거야. 그치? 왜? 어차피 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인데. 그래서 자유전자가 입자 간의 충돌을 도와주기 때문이지.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열 전도도 잘 되는 거야. 알겠지? 참고로 그치? 그거 나머지는 야 너 다 아는 거야. 그 다리미로 다 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대류 들어갈게. 대류는 진짜 진짜 많이 물어봐. 대류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대류가 뭔지는 누구나 다 알지. 대류 뜨거운 위로 차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저 얘기할 거야. 대류가 우리 책에 정의가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체 액체에서 이동한다. 그러면 대류. 자, 찬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그러면 질문하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와. 그 물어봐. 따뜻한 공기는 왜 위로 가니? 이렇게 물어봐. 진짜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고 찬 공기가 내려오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 그럼 애들이 당황하지. 뭐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지. 따뜻한 공기 당연히 위로 가지. 그럼 왜 위로 가는데? 그러면 애들이 뭐라 얘기하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통 이거는 무거워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가 가벼우면 왜 위로 가니? 그러니까 그 뭐냐면 면접관이 원하는 답이 아닌 거야. 면접관이 원하는 답이 저게 아닌 거야. 저거 말고 다른 답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가벼우면 왜 위로 올라가? 자, 가볍다 무겁다의 기준은 자 얘들아 우리가 가볍다라는 거는 밀도 배웠니? 밀도라는 단어 알아? 밀도라는 게 있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부피분의 질량이야. 얘들아, 밀도가 작아지는 게 가벼운 거야. 그럼 밀도가 작아지는 거는 보통 부피가 커지는 거지. 부피가 커져. 질량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럼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거든. 그럼 부피가 커지면 뭐가 커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얘가 그렇지. 얘들아 우리가 열기구가 있어. 열기구. 그렇지. 열기구. 그러니까 열을 막 하면 얘가 부피가 커지지.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야. 부피가 커지는 게 가벼워지는 거야. 그럼 부피가 커지면 왜 위로 올라가니 이거지. 부피가 커지면 이게 얘들아 부력이야. 부력. 자, 너희들이 부력을 배웠잖아. 부력은 배웠지. 부력은. 그래서 부력 배울 때 뭐랬냐면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크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거야 그거. 그래서 부력이 있잖아.
그 공식이 있어요. 얘들아. 공식은 안 외워도 돼. 지금은 안 외워도 돼. 지금은 안 외우지만 너가 내년에는 무조건 외워야 돼. 로우 Vg라고 해. 로우 Vg. 자, 로우가 여기 뭐냐면 유체의 밀도예요. 유체가 무렴. 부피가 잠긴 부피. 얘가 중력 가속도라는 건데 9.8을 너가 9.8 해보죠. 그러면 자 이런 거야. 열 기구가 그렇지 공기에 잠겨 있는 거야 지금. 공기라는 유체에 잠겨 있는 거야. 그러면 열을 주면 이 열기구의 부피가 커지지. 그러면 공기라는 유체 속에 잠겨 있는 이 열기구의 부피가 커지니까 부력이 커집니다. 부력이 커지니까 어때? 그렇지 부력이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럼 질량이 그대로면 중력은 그대로인데, 그렇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서 부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력이 커지니까, 그렇지? 따뜻하면 위로 가.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그렇지? 그냥 보통 공기 속에 잠겨 있는 거지. 근데 이 따뜻한 공기라는 게 부피가 크니까 위로 올라가. 찬 공기도 보통 공기 속에 잠겨 있는 건데, 이 찬 공기는 부피가 작으니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왜 위로 올라가니? 부피가 커서 부력이 커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찬 공기는 왜 내려오니? 부피가 작아져서 부력이 줄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 더 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자 대류는 부력과 중력의 관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아니, 그치? 참고로 하시고. 부력과 중력을. 이게, 누구, 마그마가 있잖아, 마그마가 왜 위로 올라오게? 그러니까 산으로, 얘들아, 밑에 마그마가 있잖아. 밑에, 그치, 산 밑에 마그마가 이렇게 있어, 마그마. 맞지? 이 마그마가 밑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 위로 올라오잖아. 그리고 분출하고 막, 그치, 여기 흘러 넘치는 걸 용암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마그마가 왜 위로 올라올까? 아니, 마그마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내낀데, 그치? 왜? 온도가 높으면, 그치? 온도가 높으면 뭐가 커지게?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 뭐가 커져? 부력이 커져.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흙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데, 얘가 뜨거워지니까 부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와요. 이게, 얘들아,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도, 그치? 뭐다? 부력이 중력보다 큽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 그치? 움직인다는 건 힘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힘 가지고. 그러면 그 어떤 힘이 어떤 힘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제 대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또는 대류는 부력이 중력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있잖아. 달에는 있잖아. 달 봐봐. 달 생각해봐. 달에는 공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부력이라는 게 있을까? 없어. 내가 봐봐. 부력이라는 게 있으려면 얘들아 어디 잠겨 있어야 돼. 공기 속에 잠겨 있든 흙 속에 잠겨 있든 물 속에 잠겨 있든 유체 속에 잠겨 있든. 그러면 달에는 공기가 없어. 그럼 달에는 열기구가 뜰까 안 뜬다고 그러는. 그럼 부력이 없으니까. 그럼 달에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 알겠지? 달에는 대류가 안 일어난다. 기억해라. 나중에 내가 과거나 영대고를 갈 거면 기억하라고. 나 안 갈 건데 그냥 대충 해. 그냥 들어놓고 다음에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면 안 하면 돼. 그치? 네.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자, 그치? 자, 갈 거면 생각해. 갈 거면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복이야. 자, 가벼우면 왜 위로 올라가니? 이 질문. 자. 그래, 그 밑에 복사는, 그치, 복사는, 그러니까, 물질의 도움 없이, 그치, 빛의 형태로 전달된다. 다 알아. 너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빛의 형태가 전달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는, 자, 우리가, 할 것 되게 질문 할 것 되게 많은데,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뭘 먼저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 뭘 먼저 해야 될까? 그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빛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러면 빛은 그 지난번에 내가 처음 얘기했지. 빛은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도 에너지잖아.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에너지야. 그럼 빛은 그치 전달해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부르고, 그치?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했나? 이긴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전자기파인데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면서 서로가 매질 역할을 해서 가거든. 자, 그것도 있고. 자, 그 질문 됐어. 그치? 무슨 질문이냐면 이거야. 가스레인지 불 있잖아. 가스레인지. 너도 가스레인지 켜봤니? 가스레인지 불 무슨 색이지? 파란색이지. 맞죠? 그치? 촛불은 어때? 촛불은 약간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 거잖아. 뭐 빨간색이랄게. 이야기. 뭐 빨갛진 않은데 빨간하고 노란하고 좀 섞여 있는 거. 그치? 차이가 뭔지 알아? 차이가. 아니 그거를 이거 질문 한번 했어. 얘들아 무조건 복사해서 있잖아. 복사해서 색깔 차이는 그치? 무슨 차이냐면 무조건 얘들아 온도 차이야. 온도 차.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이야. 온도가 낮을수록 빨간색이야. 그러면 온도가 파란색보다 더 높아. 그러면 얘들아 무슨 색으로 가면 자외선으로 가. 빨간색보다 더 낮아. 그러면 적외선이야. 사람은 36.5도씨지. 적외선이지.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씨거든. 너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가시광선. 그러면 어떤 별이 있는데 걔가 표면 온도가 수만 도씨라고 치자고. 그럼 걔는 뭐야? 자외선. 그치?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우주를 딱 보면 가시광선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 안 보이는 별들이 되게 많아. 적외선을 내는 별이나 자외선을 내는 별은 안 보여.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별들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임스 웹이라는 거 들어봤지? 많은 경우 그치 찍어보면 우주가 달라. 그치? 별들이 더 있어.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적외선 내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촛불과 가스레인지 불은 도대체 왜 다른이라고 물어보면 뭐? 온도 차이. 누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도 파란색 별이 있고 그치? 빨간색 별이 있어. 차이가 뭘까? 온도 차이. 알겠지? 그치? 온도 차이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그 지포 같은 거 딱 이렇게 뽑잖아. 엊그제도 뽑아 먹다가 그치? 하면은 지포가 딱 닿으면 약간 주황색으로 바뀌잖아.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알겠지?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치? 야 혼자 그치? 그러면 가스레인지가 그치? 막 이렇게 파란색을 내다가 그치? 가스레인지가 쓱 종이랑 뭐 쓱 하면은 약간 주황색이랑 노란 그치? 바뀌잖아. 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걔한테 열을 주면서 걔가 주위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지. 기억해. 알겠지? 자 언젠가는 또 써먹게 될 거야. 그치? 그 뒤에 단열과 폐열인데 폐열은 안 배워. 지구온난화는 얘들아 폐열과 지구온난화는 어디로 넘어갔냐면 지구과학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폐열은 사라졌고 아니 폐열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지구온난화는 얘들아 저기 어디 언제 배웠냐면 지구과학 책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도 돼. 그럼 위에 단열만 하면 되는데 단열은 너가 배웠어. 맞지? 학교에서 배웠지? 여기 보험통 배웠지? 은도금. 그래. 그거 그냥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얘들아 뒤에 있는 문제들은 쭉 하면 돼. 폐열, 지구온난화 그 부분 안 해도 돼. 그렇지? 안 해도 되고 그러면 3, 4페이지 중에 얘가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냥 너가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34페이지 중에서 폐열, 지구온난화 빼고 폐열, 지구온난화 빼고 한번 해볼래? 그렇지? 안 해도 돼. 폐열, 지구온난화는 안 해도 돼. 페이지 34페이지. 그렇지. 그러면 다음 시간엔 열 파트 어려운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 나갈게. 잠시. 여기 58페이지 이제 한 페이지 숙제 있었습니다.
자, 불러줄게. 저점해보자. 자, 1번 정답은 1번이 물, 2번은 세계, 3번은 수소, 산소, 4번은 3개, 5번은 9개. 자, 2번은 1번이 H2O 2번 가면 되고 질소는 N2 3번, 염화수소는 HCl 1번 가면 된다. 3번은 기역, 니은, 비역. 4번은 이제 1번이 기역에는 1대1 들어가고 니은에는 AgCl 그 다음에 염화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2번은 1대2 그 다음에 MgCl2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3번은 2대1이야. Na2SO4 황산나트륨. 자, 요거는 앞에 나온다. 내가 굳이 설명 안 할 거야, 이거는. 자, 여기 이제 59페이지.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자, 이온화식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전해질, 비전해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리를 했고, 자, 이제 이온의 전하 확인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면 돼. 저 처음. 자, 이온의 전하 확인에서는 말 그대로 이온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물에 녹인 다음에 전극을 꽂았을 때 뭐 전구 같은데 불이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구나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온의 이동하는 게 나오거든. 그 밑에 이온의 이동에서는 이 이온들이 우리가 이온이 이동하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이온은 너무 작아. 그리고 상당수의 이온들은 투명해. 그러다 보니까 녹아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일부 이온은 색깔이 있어. 자, 거기 두 가지 나온다. 자, 그거 동그라미 해줘야 돼. 먼저 구리 이온. 구리 이온은 파란색 색깔이 나. 그래서 나온다 거기 파란색 구리 이온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산 이온 MnO4- 돼 있는 게 보라색 색깔이 나. 자, 그 두 개 줄을 꺼주고 자,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유리판을 준비를 해서 유리판 위에 거름 종이를 잘라서 비슷하게 크기로 잘라서 올린 다음에 양쪽에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해가지고 전극을 연결을 해줘. 이 상태에서 중간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하고 질산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그리고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자, 이온이 이동할 텐데 근데 사실 종이 위에다가 그냥 떨어뜨리면 전류가 흐르질 않으니까 이온이 이동을 안 한다. 그래서 뭔 짓을 하느냐면 요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전에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셔놔. 자, 질산칼륨은 뭐냐? KNO3. 자, 이 질산칼륨 수용액 나와 있다 거기.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셨다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래서 요걸로 적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뜨려서 전류를 흐르게끔 해주면 양이온은 뭐가 됐든 상관없다. 전부 다 마이너스극으로 가. 당연히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음이온들은 전부 다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해. 이때 구리 이온이 구리 2 플러스다. 이 이온은 파란색 색깔을 띠고 MnO4- 얘는 보라색 색깔을 띠는데 얘가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얘가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걸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확인해 보면 조금 이동해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 그걸로 이런 이온들이 전하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구나 하는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양이온과 음이온 여기에는 어떤 양이온이 있냐면 칼륨이온. 칼륨 양이온이다. 이거 똑같이 마이너스극으로 가는데 색깔이 없어. 눈은 못 봐. 그 다음에 음이온들이 있어. 뭐가 있냐? 황산이온. 그 다음에 질산이온. 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놨기 때문에 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이온들은
색깔이 없어서 플러스 극으로 가긴 가는데 가는지 몰라.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온들이 전하를 띠고 있고 이동도 가능하다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봤다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넘어가면 돼. 이제 그래서 60페이지는 이제 또 숙제가 될 거야. 60페이지는 또 앞에 잘 보고 숙제를 해주면 되고, 모르는 이온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프린터 준 거 있지? 그 프린터 확인해 가지고 있잖아, 찾아서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61페이지 마지막 뭐냐, 앙금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 이 단원의 마지막이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고 나면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내가 프린터 준 거 있지? 기억나지? 혹시 안 받은 애 있나? 프린터? 이거 프린터 안 받은 애? 다 갖고 있겠지? 자, 이 프린터 이제 써야 될 거야. 내가 2장을 줬을 거야. 한 장은 전부 다 뭔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온식, 그 다음에 원소 기호, 뭐 불꽃 반응 색깔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앙금까지도 싹 다 나와 있는 프린터가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용지도 같이 줬어. 그래서 그 테스트 용지에다가 자기가 한번 쭉 적어보고 할 거라서, 언제 테스트를 할 거냐면은, 보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거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테스트를 할 테니까, 자, 미리 좀 잘 외워놔야 될 거야. 자, 요즘 뭐 특별히 학교에서 뭐 아니, 방학한 애들도 있지.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없을 테니까 잘 외워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거 다 그대로 테스트를 할 거야. 그리고 그 테스트 용지를 보면은 나중에 한번 해봐. 저 테스트 용지를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적는 건 그냥 다 비워져 있어. 그래서 1번부터 20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래서 기호 이름을 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적을 때는 거기 그 우리 그 좀 프린터에 보면은 1번부터 20번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 그 번호는 안 적어도 된다. 번호는 안 적어도 되니까 그냥 1번부터 20번 순서대로 좀 외워서 적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쭉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얘는 상태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쓸 거니까 잘 외워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 61페이지 볼 거야. 여기는 이온의 반응하는 데서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게 나오는데, 줄을 꺼줘야 돼. 앙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되겠지. 자, 앙금이란, 자, 거기 나와 있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화합물, 이걸 앙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보통은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 이런 물질들은 대체로 물에 잘 녹아,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잘 떨어져 나오는데, 일부 물질들은 오히려 저것끼리 반응을 너무 잘해서 안 떨어져 나오고 그냥 고체로 계속 존재를 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 그걸 앙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앙금 생성 반응하는데 막 이렇게 얘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표도 나와. 표도 나오는데 이제 앙금도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네. 자, 앙금을 제일 많이 만드는 이온이 어떤 녀석이냐면은 바로 은이온이야. 은이온이 앙금을 가장 많이 만들어. 자, 어떤 녀석이랑 반응을 하냐면은, 자, 거기 나와 있다. 염화이온,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이온, 이런 거랑 반응한다고 나오거든. 그런데 사실은 요것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브로미나 이온도 반응을 해. 그래서 뭘 만드느냐면은, 자, 뭐라겠지. 여기에 둘 다 은은 1 플러스짜리고, 그 다음에 음이온들도 1 마이너스짜리니까 당연히 뭐 AgCl, 뭐 AgBr, 그 다음에 AgI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 요거 다 앙금이다.
색깔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지금 당장은. 자, 그 다음에 은이온은 얘네들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탄산이온하고 황산이온도 만들고 반응을 해. 근데 얘네들은 은이온이 1 플러스인데 얘네들은 2 마이너스기 때문에 어떻게 적히느냐면은 은이온이 당연히 몇 개 필요하냐? 2개가 필요해. 그래서 Ag2CO3 자, 그 다음에 Ag2SO4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 맞네. 한 5개랑 반응을 해. 그래서 이렇게 은이 먼저 이렇게 5개랑 반응을 딱 해주면은 자, 이제는 탄산이온하고 황산이온은 또 다른 녀석이랑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나와 있다 거기. 뭐랑 반응을 하냐면은 칼슘 이온하고 바륨 이온하고 얘네들도 반응을 해서 앙금을 만들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온이 뭐냐면 그 앙금이 탄산칼슘이라는 거야. 탄산칼슘은 주변에 크네. 자, 그 다음에 뭐 황산칼슘, 그 다음에 탄산바륨, 황산바륨.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든다. 자, 그다음 특히 아이오딘화 이온은 또 누구랑 또 반응을 하느냐면은 납이온하고 반응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뭘 만드느냐면은 PbI2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서 얘는 색깔도 노란색 뭐 이런 거 나와. 자, 이거 이외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중금속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중금속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무거운 금속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과학에서는 무거운 금속을 중금속이라고 부르는데 환경에서는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금속을 중금속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겹치는 게 좀 많긴 해. 근데 좀 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화학에서는 그냥 무거운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금속은 뭐 납도 그렇고 Pb 플러스 카드뮴 그 다음에 뭐 구리라든지 뭐 등등 많아. 이런 녀석들하고 뭐가 반응하냐면은 황화이온이 반응을 해. 자, 그러면 이 황화이온이 반응하면 뭐 PbS라든지 CbS라든지 CuS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앙금이라는 걸 만들고 이걸 이제 어떤 물 속에 중금속 이온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실제로도 황화이온을 반응을 시켜서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은 기계 장치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측정기를 딱 갖다 대면 어떤 이온들이 있는지 짝짝짝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썼던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 뭐 가능한 것들은 너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 적어봤어. 그래서 거기 이제 본문 위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은이온하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반응을 하는 거를 표현을 해놨거든. 그래서 뭘 했냐면은 AgNO3 질산은하고 염화나트륨이 반응을 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이게 질산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염화은이라고 부르는 앙금을 만드는데 중학교 내용에서는 앙금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요게 앙금이거든.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 거기도 화살표들이 나와 있을 텐데 화살표를 표현을 해가지고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줘. 요거는 딱 어디에서만 쓰느냐면은 중학교 내용에서만 화살표로 표현을 해.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화살표를 안 써. 다른 걸 써.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앙금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들이 생긴다. 왜 구분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화학식 뒷부분에 화살표들이 다 그려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중학교 내용까지는 이렇게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으로 화살표를 써.
근데 책에는 이렇게 다 써져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그냥 AG, CL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반응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물질만 따로 적어서 표현한 걸 이렇게 불러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자, 그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네. 그래서 알아서 적어놔 여기다가. 알자 이온 반응식. 이상한 데다가 적으라는 게 아니라 요 화학 반응식이 딱 나와 있는 그 제일 위에다가 적어놔야지. 그리고 거기 그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돼 있잖아. 몇 가지 화학 반응식 더 나와 있지. 그 화학 반응식도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뭐냐?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반응하는 물질만 따로 적었을 때 쓰는 방식이 요거야. 그리고 요거에 앙금이랬지. 그럼 이건 뭐냐? 나머지 물질들 있지. 앙금을 만드는 거 빼고 나머지 물질.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경꾼 이온이라고 불러. 항상 수용액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떤 용액에다가 양이온만, 어떤 용액에 음이온만 이렇게 넣는 건 불가능해. 알자이온 방식이 오른쪽에 일단 나오네. 오른쪽에 보니까는 한 번 더 쓴 게 있어. 자,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해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냐면은 앙금이라는 걸 만들지 않는 녀석들이 몇 가지 소개가 돼 있다. 오른쪽 제일 위에 나와. 뭐가 있느냐? 거기는 지금 하나가 빠져 있긴 한데, 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리튬이온이야. 리튬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자 그다음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요 5개는 앙금이라는 걸 만들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 이 녀석들과 붙어 있는 물질은 앙금이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어떤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했을 때 앙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조금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한국으로 주로 많이 주거든. 염화, 나트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반응할 대상 물질이 만약에 뭐 질산칼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음이온은 앞에 쓰고 양이온은 뒤에 쓰거든. 그럼 이 음이온과 이쪽에 있는 양이온이 반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은 항상 앞쪽이 음이온이고 뒤쪽이 양이온이야. 그래서 두 개 붙여봐가지고 염화칼륨. 근데 여기 뭐라고 했지? 칼륨이온이 있는 건 앙금이 아니랬거든. 그래서 이거는 앙금이 아니네라고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질산이온하고 나트륨이온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질산 나트륨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은 앙금을 안 만드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저 두 개가 반응하면 앙금을 만들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똑같이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런 물질이 적혀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똑같은 방법 쓴다. 염화돼 있는 거랑 다른 물질에 나트륨 이렇게 붙여보는 거야. 그랬을 때 나트륨 들어가 있는 거는 뭐다? 앙금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염화칼륨도 염화나트륨은 앙금이 아니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얘 음이온과 얘 양이온 두 개를 붙여보는 거야. 그러면 탄산칼슘 어때? 저기 나와 있거든. 앙금이. 그럼 이거는 이 반응에서는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기겠네. 이러면서 찾아내면 돼. 이렇게 이제 이런 요령으로 두 가지 물질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음이온과 다른 물질의 양이온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앙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렇게 찾아내주면 돼. 당연히 이렇게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어떤 물질이 결합해서 앙금이 되는지 알아야지 그럼 이걸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 하나가 나와. 오른쪽에 딱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오지.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너희가 이제 분석할 것인가. 자, 이 그래프는 자, X축에는 질산 은수용액의 부피, 그 다음에 이온수, Y축에는 이온수가 나오지. 질산 은이니까 AgNO3 부피야. 자, 요거는 지금 그 문제는 그 그래프 있는 데를 읽어보면 일정량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라는 말이 있다.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걸 무시하면 요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상당수가 틀려. 이게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거든. 자, 일정량의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비커 같은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염화나트륨이니까 NaCl이 들어있어. 자,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AgNO3라고 부르는 녀석을 조금씩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서 AgCl 이게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먼저 나트륨은 반응을 안 해. 그런데 처음부터 일정량이 있었지. 그러니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끝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쭉 이어져. 반응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지. 근데 염화이온은 어떠냐면은 질산을 넣을 때 은이온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어. 이렇게. 그래서 염화이온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넣고 있잖아. 그럼 질산이온은 처음에 없었는데 얘가 계속 들어가면서 양이 늘어나고 질산이온은 앙금을 안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쭉 늘어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쭉 늘어나기만 해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그 다음 은이온은 염화이온이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싹 사라진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은이온은 늘어나게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분석하면 되거든. 별거 없는 그래프인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가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이런 문제가 나와. 이번에는 반대로 돼 있어. 여기에 질산은이 들어있고 여기에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정량의 질산은 수용액에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처음부터 있었지. 그리고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쭉 이어지는 이 물질의 종류가 달라져. 뭐가 달라지느냐? 얘가 질산이온이야. 이게 처음부터 있었잖아. 반응을 안 했거든. 그 다음에 양이 줄어드는 게 뭐가 되느냐? 은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넣어줄 때마다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게 나트륨 이온이 되고 은이온이 모두 사라지고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염화이온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물질에다가 뭘 집어넣어주고 있는지를 요거를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책만 틱틱틱 넘겨가지고 이 그래프 비슷한 거 여기 있네 하면서 똑같이 그리면 바로 틀리는 거야 이거. 이런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흔하게 하는 실수들이야. 내가 그렇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잘 보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 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래프 분석할 때는 항상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잘 보고. 자, 이때까지는 이제 그 일부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 객관식 문제들만 위주로 이렇게 푸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짓을 많이 하느냐면은 그냥 보기가 5개가 있으면 대충 이거 맞는 것 같아 싶으면 있잖아. 자기 감을 믿고 그냥 하거든. 근데 사실 있잖아. 너가 믿고 있는 너의 감은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다. 너가 감을 믿지 말아야겠지. 너가 이게 이 문제의 답은 이거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생성되는 그 감이라고 부르는 건 뇌가 이걸 너무 하기 싫어서 대충 던지는 과거의 어떤 기억들 있잖아. 자기가 갖고 있던 기억들 그 중에서 아주 찾기 쉬운 걸로 대충 던져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수작이야. 자, 그래서 문제 풀 땐 어떻게 해라?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돼.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내가 한번 잘 풀어보겠다. 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좀 풀어줘야지. 수진인데 진짜 귀찮아 죽겠네. 그냥 빨리 해놓고 게임이나 하고 쳐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학원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무슨 특목고니 영재고니 개풀이니 그냥 나락으로 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까지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거기 이제 중간에 2번 보면은 아까 이 이온들이 어떤 이온들이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적었잖아. 그 바로 밑에 이온 검출의 예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면 수돗물 속 염화이온 나와. 수돗물에는 염화이온이 기본으로 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 수돗물은 우리가 이제 정수장에서 강물을 끌어다가 깨끗하게 아무리 만들어도 이 수돗물이 집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긴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관을 거쳐서 우리 집에 올 수밖에 없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뭐 관이 통으로 돼가지고 수십 킬로미터가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거든. 그러면은 이 관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긴 게 10m 정도가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우리 집에 결국 도착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돗물이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이 연결 부위에 뭐 균열이 갔다든지 연결 부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빠진다든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수도관을 터트려 먹는다든지 금이 가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의 물질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 외부의 물질들이 깨끗한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될 수도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돗물에는 염화이온이라고 부르는 게 남아있게끔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오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랑 반응한다? 은이온이랑 반응해서 하얀색으로 뿌옇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이거는 어느 수돗물이나 똑같다. 정수기물은 안 일어난다 이겠지. 정수기물은 그런 것들이 제거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정수기는 안 돼. 그 다음에 폐수 속 카드뮴, 카드뮴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납과 카드뮴, 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에 매우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황화이온. 납도 마찬가지. 황화이온 또는 아이오딘화이온이 들어있는 다른 물질을 써가지고 서로 반응을 시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해서 표가 난다. 자, 그리고 이 3번에 또 어떤 게 나와? 앙금과 관련된 현상의 예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석회수라는 게 있어. 석회수가 이산화탄소 검출할 때 쓴다라는 건 기본이다. 이산화탄소 검출할 때 석회수 쓰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석회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석회수는 산화칼슘이라고 부르는 걸
물에다가 녹이면 얘가 칼슘 이온하고 두 개의 수산화 이온이라는 걸 만들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이번에는 물에 녹으면 얘는 뭘 만드느냐면은 아주 소량이지만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탄산 이온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자, 이때 석회수에는 칼슘 이온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과정에서 탄산 이온이 소량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든다? 탄산칼슘을 만든다.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진주, 석회동굴. 여긴 거제도니까 굴껍데기 많지. 이런 굴껍데기도 똑같은데 얘네들이 생물이 어떻게 하냐면 바닷속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서 생성되는 탄산 이온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탄산 칼슘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만든 거야. 자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을 만든 거야. 그런 것들이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 이런 거고, 이 조개 껍데기든 굴 껍데기든 그거 이외에 이 탄산 칼슘이라는 걸 집처럼 만들어서 쓰는 이 플랑크톤 같은 것들도 있거든. 이런 녀석들이 대량으로 바다에서 탄산 칼슘을 만들고 자기가 집처럼 쓰려고 만들거든. 그리고 이것들이 수명이 다 돼서 죽게 되면은 바닥에 가라앉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이런 탄산 칼슘 성분이 두껍게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지각 변동으로 육지로 변화. 막 이렇게 바다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하고 육지였던 곳이 바다로 변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 그런 경우들이 딱 생기면 이제 석회암 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석회암 지대가 만들어지고 그 석회암 지대에 또 오랫동안 비가 오고 하면은 이 빗물에 의해서 이 석회암 지대에 구멍이 나.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석회동굴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석회동굴에서 뭐가 생성되느냐? 종류석, 석순, 석주 같은 이런 특이한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석회동굴도 마찬가지로 뭐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만들어낸 탄산칼슘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 그러니까 이 지하수를 사용한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근처에서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은 없어. 이 지하수를 써야 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냐면은 첫 번째는 수도가 공급되기 힘든 좀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도가 공급이 되려고 하면은 수도 파이프를 이렇게 매설을 해야 되는데 집이 그런 수도 파이프를 매설하기에는 원래 본관이 있어. 큰 관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러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다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공장 같은 데서도 대량의 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돗물을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즉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든지 이런 곳은 지하수를 끌어다 써야 돼. 그럼 이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지하수는 뭐가 문제냐? 말 그대로 땅밑 깊은 곳에서 흐르던 물이야. 이 지하수에는 어떤 이온이 많냐면 바로 이거야. 칼슘 이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칼슘 이온이. 그거 말고도 여기는 지금 소개는 안 돼 있지만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앙금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소개는 안 돼 있어. 그래서 칼슘 이온이 지하수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슘 이온이 포함된 이 지하수를 집에 있는 보일러에 쓰거나 또는 공장의 어떤 그 라인에 쓰거나 하다 보면은 공기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탄산 이온이 생기고 이산화탄소는 공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탄산 칼슘이라고 부르는 게 생성돼 가지고 관 속에 조금씩 쌓이던 게 나중에는 두껍게 돌멩이처럼 쌓여버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관석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관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물의 흐름이 안 좋지. 그러다 보면은
보일러가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켜야 되는데 이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키려고 하니까 관이 막혀가지고 물이 잘 안 가. 그럼 보일러 자체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일러는 따뜻한 물을 막 보내줘야 되는데 방 자체가 따뜻하지 못하다든지 공장도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을 아무리 빨아 당겨도 있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뭐 펌프만 계속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말해. 근데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은 잘 안 쓰는 게 있어. 뭐냐면 위나 장을 검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X선이라고 부르는 건 엑스레이를 찍어본 애들이 있지? 안 찍어본 애들은 없을 거야.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건 우리 몸에 내장 기관이 나타나 뼈가 나타나 뼈가 나타나. 그럼 뼈가 왜 나타나느냐?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방사선을 쏘게 되면은 이 방사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도 밀도라고 부르는 거, 즉 뭔가 입자들이 밀집돼서 같은 부피인데도 질량이 큰 녀석을 밀도가 크다라고 부르거든. 이런 데는 통과하는 양이 좀 적어지는데 그냥 말랑말랑한 부분은 많이 통과하거든. 그러다 보면은 엑스레이가 막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 신체 내부에 여러 가지 부위들이 좀 말 그대로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통과된 양이 달라져 가지고 뒤에 나타나는 그림이 달라지는 거야. 그걸 보고 아, 이 뼈가 이상하네, 아니면 부러졌네, 금이 갔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판단하는데 문제는 내장기관을 안 지켜. 내장기관이 지키질 않기 때문에 이 내장기관을 찍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즉 고체 물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예전에는 그 조영제라는 게 있어. 그 조영제라는 게 그거 나온다. 그게 오른쪽에도 나오고 X선 촬영을 할 때 사진을 좀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황산바륨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마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 위장이나 또는 소장 이런 것들이 이 어떤 형태로 돼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찍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안 쓴다. 이 황산바륨이라고 부르는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쓰고 다른 물질을 쓰나 봐. 자, 그리고 5번째 나오는 내용이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내용인데 뭐냐면 샘물 단물이라는 개념이 나와. 지금은 안 쓴다 얘가. 지금 화학에서는 샘물 단물이라는 개념을 안 써. 이 책이 조금 예전에 편집돼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과거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적혀 있는 경향들이 있어. 이 샘물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지하수 있지. 지하수 같은 걸 샘물이라고 불러. 강물, 지하수 같은 것들. 그리고 이거랑 반대되는 물이 단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이 단물은 수돗물을 단물이라고 불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하수나 강, 하천, 호수물은 기본적으로 땅 위를 흐르거나 땅 밑을 흐르거나 즉 토양과 접촉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금속 이온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느냐? 이게 세제를 사용을 하면 세제가 작용을 잘 못하는 거야. 비누가 막 이렇게 비누 거품을 만들고 싶어도 수돗물에다가 내가 수돗물로 이렇게 손을 씻을 때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좀 비비면 거품이 나고 하는데 이 물로 비비면 거품이 잘 안 나는 거야. 빨래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갖다가 샘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지.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많이 들어 있어서 세탁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끓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물질을 집어넣어서 얘네들과 반응시켜서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나라의 수도 보급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를 쓰지 강물, 하천물, 호수물 이런 걸 쓰진 않거든. 그래서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딱 해주면 이제 우리 이 단원 마지막 내용까지 정리가 끝나게 돼. 자, 그래서 60페이지 아까 숙제였다. 그리고 6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또 어디까지 67페이지까지 숙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지마. 67페이지에 거기 보면 30번 문제 있지. 요 30번 문제는 하지 말고 그냥 빼버려.
이거 좀 짜증나게끔 해놔서 그거는 빼버리고 약 367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뭐 있다? 원소기호 이온식 테스트가 있으니까 그 앞뒤로 전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요.